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 시장이 이런 조건에 있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두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하고 비슷해요. 둘 모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혁신은 절대 안 합니다. 편안하잖아요. 뭘 혁신할까요?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탄희를 최초로 수박이라고 깐 게 저예요. 연동형 제도 같은 거 들여와서 지역구 인프라가 없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다고? 절대 안 되지. 그동안 내가 개고생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고생 없이 금배지를 달게 해준다? 말도 안 되지.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나 같은 고생을 해봐야지. 어디서 개돼지 앞에서 굽신거리는 수모도 안 겪어본 것들이 정책 하나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 혁신 정책 하나로 승부한다? 그딴 건 아무 필요 없어. 아무런 쓸모없는 거야. 그저 우리 지역구에 편의시설 하나 더 지어주고 아파트 가격 오르게 도로 하나 더 놔주면 되지. 국가 전체의 정책 기조 같은 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뭔 필요가 있어. 그런 건 대통령이 돼서 고민하는 거야. 예, 바로 이런 게 지역구 기반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3선, 4선, 5선 해먹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계속되는 혁신안을 선보여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한 번 뚫어놓은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기득권을 딱 붙들고 있었던 것. 즉 그들의 성공 비결은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구태의연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뭘 혁신할까요?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신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자기 당선되는데 결코 유리하지도 않은 선거제도 개혁을 기존의 다선 국회의원들이, 기존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하고자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만약 양심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취해야 하겠는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고 표심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선택을 하는 게 옳겠는가? 아니면 불비례성 따위는 좀 유지되더라도 좌우 대결 구도에서 일단 상대를 이기는 선택을 하는 게 옳겠는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옳겠는가? 옳은 것에 대한 가치 지향이 모두가 다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세 가지 선택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는 옳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의 관점들을 존중하여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일리를 먼저 따져주겠습니다. 첫 번째인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고 표심의 불비례성을 개선하자는 선택. 당연히 논할 게 없겠죠. 당연히 그 자체로 가장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는 선택일 것이고 옳다고 믿을 만한 구석이 확실합니다. 명문상 옳은 걸로 치자면 이게 가장 부합한다라는 것에는 다들 의견이 없을 겁니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비례성은 유지되더라도 일단 상대 당을 이기고 봐야 한다는 선택. 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 선택은 정의롭습니다. 내가 절대선이라는 자만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오류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많겠지만 적어도 상대 당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다, 잘 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최악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서 이 선택을 정의롭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논리는 상대가 극단적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패악질을 국민들 눈치조차 보지 않고 마구 저지르고 있을 때 더욱 신빙성을 인정받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시점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투쟁 노선 스탠스의 다수 의원님들 입장에선 아마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현 시국을 따져봤을 때 지금 가장 민주당 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정확히 이 입장을 취하고 계심을 직접 밝히셨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죠. 내가 앞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관점. 얼핏 보기에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관점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제라면 입에 거품 몰고 반대하신 바로 그 국힘당 분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의원의 존재 목표 자체가 지역민들을 위한 것, 정확하게는 지역민들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기준이 잡혀 있다고 쳐봅시다.
국가 전체의 운영이 어떻게 되건 간에 한정된 자원을 내가 챙겨드려야 할 내 식구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존재 목표다라는 철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지역민들에게 이권을 몰아주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누군가가 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존재 목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누구야? 바로 나야. 지역민들과 수년에 걸쳐서 협력했고 학연, 지연, 혈연 등등 모두 동원해서 한 통속으로 얽혀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나야. 가장 지역민들의 이권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인프라와 휴민트를 이미 확고히 지키고 있는 사람 바로 누구야? 그게 바로 나야. 따라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내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하고 그게 바로 정의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진 철학에 따라 충분히 나름대로는 그런 논리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럴 자유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현 시점 이탄희 의원님이 고수하고 계신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현 시점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의 다수가 고수하고 계신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나 과거나 항상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님들이 고수하고 계신 입장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자기 입장에서의 일리는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이탄희 의원님은 스스로의 입장을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계신데 과연 그러한가? 예, 당연히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항상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셨으며 연동형 제도를 대놓고 지지하셨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화두로 던진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 것 잘 알려진 사실이죠. 지역 감정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예, 그의 자서전, 노무현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말이에요. 그는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말한 적도 있죠. 거대 양당의 권력 집중을 막고 지역구에 얽매이는 구태의연함이 없이 소수파가 정책만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하겠다. 네, 아주 노무현스러운 대인배적인 마인드죠. 그런데 이 대인배적인 자기 희생에 언론들은 칭찬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었어요.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론에서는 연일 정치공학적인 꼼수가 없고서는 저런 발언이 있을 수 없다면서 공격해대고 당시 박근혜 당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당 의원들은 그의 편을 들었느냐?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사실 자신의 권력을 놓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유시민이나 문재인 등 아예 뼛속까지 노무현과 함께 했던 대의에 불타는 몇몇 정치인들과 소수당의 대표였던 노회찬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은 대통령이라는 형식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겠죠.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는데. 모두가 기득권인데 그 좋은 인프라를 모두 놓아버리고 대의의 운명을 맡기자? 이런 건 결코 동의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재인 때는 정권 초반에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서 그나마 형식상의 동의를 얻긴 했었죠. 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동의에 그치고야 말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도 그 시도를 뒤엎고 결국은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는데 찬성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개혁은 정말 안 되는 걸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성공 조건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만약 국민이 진정으로 이 제도를 원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민의를 반영하느라 기존 지역구의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시도가 숭고하게 비춰질 것이고 그것은 현실적인 지지로 반영되어 여러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표심의 불비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조차 없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이 무슨 권리를 놓치고 있는지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지경인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계몽하고 바른 길로 끌어가라고. 아무리 대의가 좋으면 뭘 하나. 국민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치도 않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희생을 펼칠 거면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해야지. 원치도 않는 것에 대고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순간 상대 정치 세력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나의 숨통을 끊으러 올 것이 뻔한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원치도 않는 일에 목숨 내놓고 모든 것을 건다? 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저는 지금 국민의 의식 수준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길 바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 수준이 높든 높지 않든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춘 제도를 구현하게 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원리가 더 우선됩니다. 결국 현 시점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면 두 번째 선택, 일단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취하자는 이재명 대표님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부 아닙니까? 쉽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혹시라도 실리에 치우쳐서 명분을 저버린 선택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리적인 선택에도 큰 명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죠. 수준 높은 국민의 이상을 반영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수준이 높든 높지 않든 그 시점의 수준을 반영한 목소리를 담는 것도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나라들 중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의 선택과 이재명의 선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쪽의 관점이 옳고 다른 한쪽은 그르다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헌신을 동반하더라도 희생을 동반하더라도 그게 옳은 길이라면 나는 그 옳은 길을 가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가치를 모르더라도 나중 그 어느 시점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재평가할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설사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정치 생명이 꺾이더라도 나는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노무현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도 결국은 국민일 텐데 현 시점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그 많은 것을 놓아버리고 상대에게 물어뜯기는 비극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살아있지 못한다면 투쟁은 누가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현 시점 이재명의 선택은 투쟁적 형국이 강조되고 상대의 실정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강력한 그런 불안정한 정국일수록 더욱 일리를 얻게 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양쪽 다 노무현의 선택과 이재명의 선택 모두가 팽팽한 자기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이 시점에 국한하여 한 가지의 길을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 국한에서는 이재명의 선택을 일단 하고 볼 것 같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여 이상을 저버렸다고 그의 선택을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라면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도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됩니다.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제도를 구현한다는 게 어찌 보면 더욱 궁극적인 명분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립형으로 정치제도를 일시적으로 퇴보시켜야 하겠다면 퇴보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퇴보시켜야 하겠다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선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어떤 심사숙고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게 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 시점 국민들의 성숙도에 발맞추려다 보니 그랬던 것일 뿐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한 단계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표점은 한 단계 높은 곳을 향하고 있되 그 시점이 오기까지 나의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된 것임을 분명히 개념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이밍상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는 보지만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이탄희의 주장은 충분히 의미 있는 울림을 주며 숭고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옳은 말이며 언젠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준까지 능동성을 갖추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 간다면 2023년 이탄희의 간절한 외침은
역사에 의해 재평가받을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여 각자의 입장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노무현의 선택과 이재명의 선택, 누구 하나 고민 없는 선택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위에 등장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자기 주장들은 뼈를 깎는 고민이 있고 나서야 내릴 수 있는 심사숙고,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탄희가 오르니 이재명이 오르니 하면서 공존 불가능한 대립구도를 전제하고 서로를 대립시키는 그런 분들, 이탄희를 최초로 수박이라고 깐 게 저예요. 뭐 이탄희 같은 신념주의자를 현실을 망각한 씹선비라고 욕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같은 현실주의자를 현실과 타협한 명분무용론자라고 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짓거리입니다. 명분 있는 선택들 사이에도 수백 가지의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주장의 그 어느 누구도 무조건적인 현실주의자이거나 또는 무조건적인 신념주의자이지는 않습니다. 단 그 시점에서 어느 쪽이 살짝 우세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결국 그 모든 고민들을 겪고 최종적인 결론을 낸 것에 대고 한쪽밖에 모르는 바보 모조리 취급을 하며 욕을 하는 몇몇 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탄희를 최초로 수박이라고 깐 게 저예요. 본색 드러냈잖아요, 이탄희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을 검증받고 그 자리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인 리스펙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본색 드러냈잖아요, 이탄희가. 제가 이탄희 수박이라고 조심하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저 죽을 뻔했어요. 한동훈을 그렇게 시원하게 까는 개혁파 이탄희를 네가 왜 까? 이탄희는 이낙연이 업어서 키운 애예요. 이낙연이 업어서 키워. 전해철이 키워. 빤히 보이는데도 아니래요. 그럴 리가 없대요. 이탄희는 개혁파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김 교수님이 맞았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